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동대문 원단 가게에서 자주 놀며 자랐습니다. 형형색색의 원단 사이를 뛰어다니고 아버지가 손님들과 흥정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휴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모은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모아서 마침내 동대문 한복판에 제 가게를 열 수 있었죠. 처음엔 작은 소매점으로 시작했지만 몇 년 더 열심히 일한 끝에 도매상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제 가게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피로를 잊게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짧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였습니다. 너 맞지? 여기서 뭐해? 아, 안녕. 오랜만이네. 여기 내 가게야. 너는 여기 왜 온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나 이 근처 회사 다녀서 자주 지나다니거든.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했고 그날 이후 자주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로 만나던 우리 사이는 몇 달 후에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동대문까지 찾아온다며 고백했고 저도 그의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축복해 주셨고 저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 하나 해볼까 해. 무슨 사업을 하려고? 자동차 광택샵. 요즘 괜찮다던데. 친구가 괜찮은 자리 하나 알아봤거든.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고 남편은 장사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부모님의 응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터라 남편의 꿈을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 나도 많이 도와줄게.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명품을 좋아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늘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죠. 창업 초기엔 오픈 이벤트 효과로 손님들이 제법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매일 가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손님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그에 따라 남편은 점점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남편의 광택샵은 개업하고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손님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오픈 이벤트와 지인들 덕분에 그럭저럭 손님이 있었지만 입소문이 나지 않으니 재방문도 없었고 신규 고객도 거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세와 자존심은 날로 커져만 갔죠. 어느 날 남편이 새 명품 지갑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까지 그대로 들고요. 이거 산 거야? 괜찮지. 손님들 만날 때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해. 근데 요즘 장사는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걱정 마.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화만 내니까요. 그 후로도 남편은 비싼 구두와 명품 벨트, 심지어 고급 시계까지 하나둘씩 사들였습니다. 반면 생활비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억지로 내놓았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아, 알았어. 나도 지금 좀 빠듯하다고. 조금만 기다려.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왜 자꾸 돈 얘기만 해? 내가 장사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돌려막기 하면서 운영하는 거 힘든 거 모르냐? 남편은 마치 제가 이해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 자신은 명품을 살 돈은 있고 친구들과 술 마실 돈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제 사업으로 번 돈으로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식비부터 공과금, 명절 용돈까지 모두 제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제 가게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들도 늘었고 매출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집안 살림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 집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알지? 남자는 말이야, 기죽이면 안 돼. 특히 장사하는 남자는 더 그래. 너가 좀 더 챙겨줘야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용돈 좀 넉넉하게 줘. 남자가 주머니 가벼우면 밖에서 무시당한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상황인데 제가 오히려 남편 용돈을 챙겨줘야 한다니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험담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강하게 남편 편을 들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제 사업이 안정되자 오래된 낡은 빌라에 살고 있던 시어머니께 경기도에 괜찮은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습니다. 물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어머님 새 아파트 어떠세요? 그래 고맙다. 근데 명의를 왜 네 이름으로 했니? 그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도 우리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남편 역시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한 듯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돈 잘 번다는 거를 우리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건데. 내가 못 벌어서 미안하다. 남편은 제 호의조차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안을 꾸리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는데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자존심 싸움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70번째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며 저와 오빠를 키워주신 아버지께 뭔가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갑자기 차 카탈로그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 차 어때? 7천만 원인데 괜찮지? 왜 갑자기 차 얘기를 해? 아니 그냥 우리도 슬슬 차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우리 차도 멀쩡한데. 그리고 당신 장사는 잘 되는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사장인데 차는 좀 제대로 타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자고요? 그렇게 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직접 사. 당신이 잘 벌고 있다며. 그게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그럼 나중에 돈 모이면 그때 사.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삐진 표정으로 지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칠순 선물로 8천만 원 정도의 국산 고급 세단을 구입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차종이었습니다. 칠순 잔칫날에 제가 차 키를 건네드리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아빠, 칠순 축하드려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곧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칠순잔치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새 차로 기념 드라이브까지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운전하시면서 계속 차가 좋다며 웃으셨고 어머니도 자식을 잘 둔 덕분에 좋은 차 타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친오빠도 네가 효녀라며 칭찬해줬죠. 그날만큼은 정말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그날 잔치에 참석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사고 싶어 했던 차보다 더 비싼 차를 제가 아버지께 선물한 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좋아하시네. 당연하지. 평생 소원이 좋은 차 한번 타보는 거였거든. 그래. 남편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칠순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눈에 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그 차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가 집에 들르신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오셨나? 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차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아버지 차가 맞는데 왜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 차는 어디 간 걸까 싶었죠.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혹시 지금 우리 집 근처 오셨어요? 아니, 왜? 그럼 차는요? 아빠 차가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데요. 아, 그거 백서방이 바꿔 타자고 해서 바꿨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바꿨다고요? 사위가 그러더라고. 자기 차랑 바꾸면 안 되겠냐고. 장인어른은 나이도 있으시고 편한 차가 더 좋을 거라고 하길래 그래서 그냥 바꿨지. 아빠는 괜찮으셨어요? 뭐 사위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버지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딸이 비싼 선물을 해줬는데 그걸 사위한테 빼앗긴 것 같아 죄송하신 거였죠?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지금 어디야? 가게에 왜? 당장 집에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께 드린 선물을 아무 말도 없이 본인 차와 바꿔올 수 있을까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갑자기? 아빠 차는 대체 왜 가져온 거야? 아, 그거 장인어른이랑 얘기해서 바꿨어. 내 허락도 없이? 장인어른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아버지 선물로 드린 건데 그걸 당신이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고. 장인어른도 나이 드셨는데 그렇게 좋은 차 필요 없잖아. 오히려 작고 편한 차가 더 좋으시다고.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좋은 차 타야 손님들한테 신뢰감 주지. 젊은 사람이 타야 멋도 나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안 되면서 무슨 신뢰감이고 무슨 멋이라는 소린가 싶었죠. 그리고 말이야,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비싼 차 사드릴 거면 나한테도 좀 사주지.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장인어른한테는 8천만 원짜리 차 사주면서 남편인 나한테는 왜 안 사줘?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고 카탈로그까지 보여줬잖아. 당신이 돈 벌어서 사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좀 어려운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박정하게 구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당신 어머니는 어때? 뭐? 당신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좋은 집 필요 없겠네. 내가 산 아파트 다시 팔아도 되지?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나이 드신 분은 좋은 거 필요 없다며? 그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 장인어른이랑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달라. 뭐가 달라? 둘 다 연세 드신 건 똑같은데.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멀쩡하게 사는 집을 왜 팔아? 당신이 아빠 차 바꿔온 것처럼 나도 시어머니 집 정리하면 안 돼?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못 벌어. 당신만큼 못 벌어서 미안해.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 차 다시 바꿔오라고? 당연하지. 싫어, 난 안 바꿔. 이미 장인어른도 동의하셨고. 아니, 당신 지금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집 한다고? 좋아, 팔기만 해봐. 그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혼까지 꺼줬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명품만 사들이던 남편. 남자 기죽이면 안 된다며 무조건 남편 편만 들던 시어머니,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히고 말았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매물로 내놓기, 이혼 서류 준비하기, 재산 정리하기. 남편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으니 후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끝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사시는 경기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어요. 다행히 모든 집이 제 명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입지도 좋고 시세도 괜찮아서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혹시 급하신 일 있으세요? 네, 좀 급합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으니 제가 먼저 준비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며칠 후에 제 친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오빠는 바로 나와주었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나 이혼하려고.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버지 차를 남편이 바꿔간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생활비도 안 주면서 명품만 사들이던 일, 시어머니의 편파적인 태도, 그리고 마지막 사건까지.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그 자식이 감히? 오빠 욕하지 마. 어차피 이제 곧 남이 될 사람이야. 잘했어. 당장 이혼해. 그런 놈이랑 평생 살 순 없지. 오빠의 지지에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왔던 게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네 남편한테 이상한 점을 느꼈어. 무슨 말이야? 지난달에 내 차 광택 맡기러 갔잖아.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일단 가게가 너무 한산해. 손님도 거의 없고. 그건 나도 알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차 맡기고 블랙박스 확인하려고 메모리 카드를 따로 빼둔 게 있었거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빠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내 차를 다른 매장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것도 한참 떨어진 곳으로. 영상을 보니 정말로 남편이 오빠 차를 몰고 다른 광택샵으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알아봤더니 그 가게는 실제로 시공을 거의 안 해. 손님 차를 받으면 다른 매장에 넘겨서 시공시키고 수수료만 챙기는 거야. 진짜? 응, 그것도 제대로 된 계약도 없이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는 거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도 애매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엉터리 영업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수익도 거의 없는 거야. 중간에서 수수료만 떼는 건데 그것도 얼마 안 되고. 게다가 손님들이 나중에 하자 생기면 매제한테 연락하는데 정작 매제는 시공을 안 했으니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빠는 괜찮았어? 나는 다행히 큰 문제 없었는데 다른 손님들 중에는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 매장 사장님한테 들었어. 매제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가격에 있어서 불만이더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실력도 없이 허세만 부리며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뭐가 있는 거야? 매제가 대출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꽤 고금리 대출로. 어떻게 아는 거야? 우연히 너네 결혼식 때 찾아왔던 매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렸다더라고.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빚만 늘리고 그 빚을 명품 구입과 허세 부리는 데 쓴 거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덕분에 확신이 섰어. 당연한 거였지. 넌 내 동생인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댁 아파트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야, 문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왜 내 집을 팔아? 내 허락도 없이. 명의가 제 이름인데 제가 팔면 안 되나요? 내가 사는 집을 어떻게 마음대로 팔아?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긴 한데 처음부터 돈은 제가 냈잖아요. 그리고 명의도 제 겁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집 파는 거야? 나는 농담인 줄 알았지.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쩌라고.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자꾸 편한 집이 더 좋으시겠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말 그대로야.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나 골려주려고 이러는 거지. 좋아, 그럼 진짜 이혼하자.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하고. 그래, 이혼해. 뭐? 남편은 제가 순순히 동의하리라고는 예상 못한 듯 당황했습니다. 이혼하자면서? 나도 동의해. 그리고 재산 분할도 법대로 할 거야. 당연하지. 법대로 하면 내가 절반은 가져간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미 변호사랑 상담 끝났는데.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제대로 안 줬던 거 다 기록 남아있어. 통장 내역도 다 있고. 당신 명품 구매 내역도 다 확인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거사, 우리 아들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망한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싸울 이유도 설명할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굳어 있었고 법적 준비도 끝났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여러 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통장 내역,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기록, 제가 혼자 집안 살림을 꾸려온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구입 영수증, 남편의 명품 구매 카드 내역까지 빠짐없이 챙겼어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기여도가 거의 없고 재산 형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할이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 자료를 더 보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준비할게요. 며칠 후에 저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 나도 절반 받을 권리 있어. 당신이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게 뭔데? 내가 당신 남편이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마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법대로 합시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의 가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오빠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손님들 중 일부가 시공하자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곳에 넘겨서 생긴 문제였는데 당연히 남편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이시죠? 저 형님 후배인데요. 형님이 제게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형수님이 대신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혼 진행 중인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부부잖아요. 이혼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전 모르는 일이에요. 본인이 빌린 돈은 본인한테 받으세요. 형수님 그러지 마시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 친구들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줘. 지금 너무 힘들어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집 보증금이라도 좀 줘.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집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보증금은 제가 받는 게 맞죠.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을 파는 건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이 독한 것이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시어머니는 결국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그 번호도 차단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기여도가 거의 없었고 재산 형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되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결과를 듣고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럴 수가. 남편은 중얼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반면에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며칠 후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시간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들어온 것입니다. 여보, 왜 여기 와? 당장 나가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손님들 보니까 빨리 나가세요.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일어나. 창피하게. 나 지금 진짜 큰일 났어. 보상금도 내야 하고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했어. 이제 남남이야. 그리고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 어떻게 이렇게 박정하게.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내가 너랑 몇 년을 살아줬는데 그 세월이 아깝지도 않아? 살아준 게 아니라 같이 산 거지.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안 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너 내가 데리고 살아준 거 감사한 줄 알아. 나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준 것도 은혜인 줄 알아.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봤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가게에 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뭐? 경찰을 부른다고? 그래, 불렀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일 방해하지 말고 나가. 너 진짜. 남편은 더 심한 욕설을 하려다가 마침 가게에 들어온 오빠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빠는 남편이 찾아오자마자 제가 연락한 것이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매제,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오빠는 스마트폰으로 남편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욕설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은 경찰과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오빠가 녹음한 파일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고소건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서 남편은 최종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녹음해둔 욕설과 협박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죠. 남편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 및 모욕에 해당하므로 판사의 판결문을 듣는 남편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의 과정이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남편은 시골에 있는 작은 전세 빌라로 돌아갔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광택샵은 결국 문을 닫았고 손님들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너 같은 독한 것은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니까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명절에도 시댁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고 친정 부모님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에는 남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느라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생아, 나 결혼한다? 진짜? 축하해, 오빠. 그동안 너 일 때문에 내 일은 미뤄뒀거든. 이제 네가 안정됐으니까 나도 시작해볼까 해. 오빠는 착하고 따뜻한 여성을 만나 사귀고 있었는데 제 이혼 문제로 바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 일로 신경 많이 쓰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몇 달 후에 오빠의 결혼식이 열렸고 행복해하는 오빠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동생, 너도 다시 좋은 사람 만나. 나는 당분간 혼자 살 거야. 지금이 너무 좋거든. 그래도 나중에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한번 생각해봐.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사실 저는 당분간 연애나 재혼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쓰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1년 후에 오빠네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조카였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 작은 아기를 안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고모가 앞으로 이쁜 거 많이 사줄게. 제 인생에 찾아온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동대문 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 생각이 나곤 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거리를 뛰어다니던 때, 처음 제 가게를 열었던 때, 그리고 전 남편을 만났던 때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후회하느냐고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더 단단해졌고 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요즘 제 사무실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늘어났고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도매상가는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거나 내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전 남편은 결국 사기성 영업과 무능력 그리고 허세로 본인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카 돌잔치가 있습니다. 올케 언니가 부탁해서 제가 한복을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조카의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 생각만 해도 기대됩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갑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으로 삼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동대문의 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내일의 꿈을 꿉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들어가는 행복입니다. 엄마, 용돈 100만 원 보낸 거 확인했어? 애들은 어머님이 봐주시지. 완전 공짜 식모라니까? 보고 있으면 진짜 웃겨. 저는 젊은 시절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죠.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고 이제는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4년제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딸은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제게 맡겼습니다. 엄마, 이거 저축해주세요. 제가 관리하면 다 써버릴 것 같아서요. 그래, 엄마가 잘 모아둘게. 나중에 네가 결혼할 때 다 돌려줄 테니까 걱정 마.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딸이 맡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딸이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에 제가 따로 보탠 돈까지 합쳐 1억 5천만 원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왜 많아요? 네가 맡긴 돈이랑 엄마가 너 시집 보내려고 조금 모아둔 거야. 이걸로 네 앞날 잘 준비해. 딸은 그 돈으로 혼수도 준비하고 신혼집 마련에도 보탰었습니다. 자립적이고 계획적인 아이였죠. 항상 알아서 잘하는 딸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공부보다는 몸 쓰는 일을 더 좋아했고 태권도를 하면서 그걸로 체육대학까지 진학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간 다른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활동하던 아들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고 싶어요. 무슨 사업인데? 태권도장이요. 지금까지 사범으로 일하면서 경험도 많이 쌓았고 이제는 제 태권도장을 차려보고 싶어요. 근처 아파트 단지에 어린 아이들도 많잖아요.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간절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자금이 필요한데 2억 정도면 괜찮은 위치에 제대로 된 태권도장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태울 차도 필요하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2억이라는 금액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아온 돈의 상당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2억이면 우리도 큰 돈인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남편과 며칠간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딸에게는 본인이 모은 돈을 포함해 1억 5천을 줬는데 아들에게 2억을 주는 것이 과한 건 아닌지, 그 돈으로 정말 사업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을 달았죠. 아들, 이 돈은 네 사업 자금으로 주는 거야. 대신 나중에 네가 결혼할 때는 엄마 아빠가 일절 지원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당연하죠. 이 돈으로 사업 잘해서 제 결혼 자금은 제가 벌게요. 약속이다. 네, 약속할게요.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심했어요. 아들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는구나 싶었죠. 2억 원을 받은 아들은 정말 열심히 태권도장을 준비했습니다. 위치도 좋은 곳을 골랐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어요. 개업식 날 저희 부부도 찾아갔는데 시설도 좋고 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기대하세요. 제가 꼭 성공할게요.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두 자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초반에는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주었습니다. 엄마, 회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래, 잘 됐다. 건강 챙기면서 해라. 이제 자식 걱정 끝이네. 딸도 잘 살고 아들도 사업 잘 되고. 남편과 저는 안심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이 태권도장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최근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며칠 후에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보다 6살이나 어린 아가씨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에 말도 조리 있게 잘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그런 사업이 잘 된다던데.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은 예의도 바르고 말씨도 고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괜찮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안심했어요. 얼마 후에 상견례도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괜찮은 분들처럼 보였고 양가 부모 모두 결혼을 축복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후에 사돈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 준비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죠. 아무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은 저에게 사돈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어요. 여보, 사돈 측에서 우리한테 신혼집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들이랑 약속했잖아요. 사업 자금 줄 때 결혼할 때는 지원 안 하기로. 나도 알아. 그래서 난처하네. 저희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지만 결혼을 앞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네가 사업 자금 받을 때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사돈 측에서 집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혹시 엄마 아빠 명의로 가지고 계신 아파트 있잖아요. 그 집에 잠깐만 살 수 있을까요? 월세는 당연히 제가 내고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파트는 저희가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해둔 것이었어요. 나중에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를 보태려던 계획이었죠. 잠깐만이에요. 제가 사업해서 돈 좀 더 모으면 바로 나갈게요. 아마 1년, 길어도 2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들 부부가 그 아파트에 월세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대신 월세는 꼭 제때 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잠깐만이다. 알겠지? 우리도 너희들한테 월세 받는 게 마음 편하진 않아. 네, 알겠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고 조용히 축하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결혼식 날도 저희에게 예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신혼살림을 시작한 후에 저는 의도적으로 아들 부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들락날락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명절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 옛날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태권도장을 열심히 운영하고 며느리는 자기 쇼핑몰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가끔 통화할 때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월세를 내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아들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깜빡했나 싶어 그냥 넘어갔는데 2달, 3달 연속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월세 언제 낼 거니? 벌써 밀리기 시작하는데. 아,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 태권도장 매출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 저는 아들이 힘들다니까 차마 재촉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더 이상한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도 잘 받고 밝게 인사하던 며느리가 점점 통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여보, 왠지 아들 부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뭐가 이상한데? 글쎄요, 딱 집어서 말하긴 어려운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괜한 걱정하지 마. 신혼부부들이 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주를 본다는 건 부모로서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병원에 같이 간 며느리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쌍둥이래요. 쌍둥이라고? 세상에.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한 명도 힘든데 쌍둥이를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축하해주는 게 먼저였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며느리를 배려하려고 더욱 조심했어요.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만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조리원을 알아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괜찮은 곳으로 예약하고 비용도 제가 미리 지불했습니다. 2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손주들과 며느리를 위한 일이니 아깝지 않았어요. 조리원은 걱정 마. 우리가 다 준비해뒀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임산부니까 이래저래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저는 유모차와 아기 침대, 옷가지 등 필요한 육아용품들을 미리 준비해서 보내줬습니다. 이것저것 사다 보니 금액이 꽤 나갔지만 손주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며느리의 출산날이 다가왔고 힘든 진통 끝에 건강한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엄마, 아이들 태어났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 보러 조리원에 언제 가면 되니? 아, 엄마는 일주일 후쯤에 오세요. 지금은 애들도 작고 와이프도 좀 쉬어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너무 일찍 가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긴 하네. 저는 일부러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조리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본 손주들은 정말 예뻤어요. 작고 연약한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는 조리원 창문 너머로 인사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고생했어. 애들 정말 예쁘다.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저는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오래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2주간의 조리원 기간이 끝나고 아들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0일쯤 지났을 때 찾아간 집에서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낯선 중년 여성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여기는 아이들 봐주시는 이모님이세요. 당분간 집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애 봐주는 이모님까지 고용할 정도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건데 그럼 월세는 왜 계속 밀리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묻기는 뭐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잘 됐네. 쌍둥이 애들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손주들의 100일 때 저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과 선물, 그리고 떡도 가져갔습니다. 잔치는 소박하게 집에서 가족들끼리만 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시고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들이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들한테 이모님 급여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물어봐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월세도 못 내는 형편의 이모님까지 쓰면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모님 급여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00만 원? 그럼 월세랑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이래저래 숨만 쉬어도 5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했고 저희한테 월세도 못 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모님 급여를 줄 수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 이모님이 갑자기 그만두신대요. 그래, 그럼 앞으로 어쩌려고? 그게 엄마가 당분간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딱 일주일만요. 제가 다른 분 구할 때까지만. 일주일이라는 말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주일이면 괜찮지. 손주들인데 당연히 봐줘야지. 감사합니다, 엄마. 하지만 아들이 말했던 일주일은 2주가 되었고 2주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가 울면 다른 하나도 따라 울었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아들 집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애들을 돌봤죠. 틈틈이 집안일도 해줘야 했고 빨래도 개켜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를 번갈아 안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갔던 겁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애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참았어요. 새로운 이모님은 구했니? 아, 어머님, 아직이에요. 요즘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이모님이 구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무릎 연골이 많이 상했다며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것 드는 일을 피하세요.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의 집 안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어떤 계좌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뭘까? 자세히 보니 그 계좌에 예금주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무슨 일이세요? 너희 집에 이모님 언제 그만뒀다고 했지? 아, 그게 애들 100일 조금 지나서요. 왜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애들 봐준 거 맞지? 네, 그렇죠. 엄마 덕분에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아들은 아직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100만 원씩 사돈한테 보내는 돈은 뭐니?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우연히 봤어. 그런데 대체 왜 사돈한테 매달 용돈을 주는 거야? 그게 장모님이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희 월세도 못 내면서 사돈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 그것도 매달 100만 원씩이나 줬니? 장모님이 자꾸 뭐라고 하셔서. 안 드리면 와이프가 중간에서 힘들어해요. 그럼 엄마는? 엄마가 무릎 아픈 거 알면서 매일 애들 돌보는 건 괜찮아 보이니?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들, 그건 좀 아닌 것 같구나.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빠도 너무하시네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 입장은? 엄마가 몇 달째 너희 집 애들 봐주면서 병원도 못 가고 있는 건 알아? 그건 죄송해요. 근데 엄마, 제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요즘 사업도 안 되고. 사업은 잘 되고 있다며. 그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실 저 태권도장 문 닫았어요. 몇 달 전에 문 닫았어요. 월세도 많이 밀리고 해서.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럼 태권도장 정리하고 남은 돈은? 애초에 보증금도 있었잖아. 아들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더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남은 돈 다 어디 갔어? 그게 와이프 빚을 갚아줬어요.
결혼 전에 쇼핑몰 하다가 망해서 진 빚이 있었대요. 5천만 원.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빚이 있는 줄 알았으면 왜 결혼할 때 말을 안 했어? 와이프가 부끄러워해서 결혼하고 나서 말했어요. 그럼 그 빚을 네가 갚아준 거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준 사업 자금으로? 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녀석아, 그게 네 돈이야. 그건 부모가 네 사업하라고 준 돈이지 며느리 빚 갚으라고 준 돈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남은 돈은 그래도 돈이 남았을 텐데. 와이프 가방 좀 사줬어요. 와이프가 애 낳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사줬어요. 얼마짜린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 아, 그래. 엄마가 공짜로 애들 봐주는 사이에 너희들은 가방 사러 다녀온 거구나. 엄마, 오해예요, 그게. 뭘 오해해? 엄마가 월세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했잖아. 너는 약속 대신 가방을 사온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들이 얼굴까지 붉어지며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와이프는 아이 낳고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병원 갈 뻔했다고요. 애들은 내가 다 봤는데 며느리가 무슨 육아 스트레스야? 그래도 밤에는 저희가 봤잖아요. 엄마는 낮에만 오시고 저녁에는 가셨으니까. 그럼 낮에 며느리가 뭐 했는데? 나한테 아이 맡기고 필라테스 다녔잖아. 그 말에 아들은 입이 턱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저 건강관리 차원이었어요. 네 어머니는 애들 보다가 무릎 망가져도 상관없고 며느리는 건강관리해야 되고?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따지듯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뭔데? 이런 와중에 아들은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애 낳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엄마가 돈 한 푼 안 받고 몇 달째 애들 돌봐주고 월세도 안 받았는데 너희는 그 돈으로 사돈 용돈 주고 가방이나 사고. 이게 말이 되니? 그러자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안 그래도 건강 안 좋은데 흥분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내고 며칠 뒤에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아들네 우리 아파트에서 내보내요. 그건 좀 아직 애들도 어리잖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반성할 생각이 없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저희는 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 달 안에 집 비워라. 더 이상 안 기다려줄 거야. 엄마, 그럼 당장 저희는 어떡해요? 네 일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모르겠어. 엄마, 제발 저희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사돈네 집이 있잖아. 그 집으로 들어가면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들인 보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저희는 아들 부부를 내보냈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 부부를 내보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딸은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됐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에게까지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오빠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용서받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말했죠.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왜? 오빠가 잘못했으니까요. 아니,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엄마 아빠를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가방에서 딸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도움받았는지 그래서 계산해봤어요. 태권도장 사업 자금 2억, 아파트 월세 면제, 조리원 비용과 육아용품, 엄마가 무료로 애 봐준 비용까지. 대충 계산해도 3억이 넘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금액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자식 도와주는 마음으로 한 일인데
합친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새언니는 당연한 대접받는 거라는 말까지 했다더라고요. 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대접을 받는다고? 네, 제가 오빠 친구한테 들었어요. 새언니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했대요. 자기가 쌍둥이 손주 낳아줬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오빠 지금 어디 사는지 아세요? 사돈 집으로 갔다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많대요. 오빠의 장모님이, 그러니까 새언니 어머니가 집에 거의 안 계신대요.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시고 손주들도 안 봐주신대요. 그럼 애들은 누가 봐? 오빠가요. 오빠가 집안일도 다 하고 애들도 돌보고 거의 대릴사위처럼 가정주부 생활하고 있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봐라.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네 오빠한테 너무 매정하게 군 거 아닐까? 매정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오빠는 이제 어른이고 결혼까지 했으면 자기 책임을 져야죠.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는 지금까지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사실은 나 처음엔 그 아파트를 아들한테 줄 생각이었어. 뭐?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집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참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나도 그래.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맞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줬던 것 같아. 며칠 후에 저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치료를 제대로 받기로 한 거죠.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딸이 병원에 매일 왔습니다. 엄마 오늘 상태는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요양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괜찮아. 엄마 집에서 쉴게. 아니에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엄마는 맨날 남 돌보기만 하셨잖아요. 딸의 배려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입원 중에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술했다며? 괜찮아? 병원 어디야? 저는 간단하게 답장만 보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 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미안하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퇴원 후 딸네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이 여행 책자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당신 무릎도 좀 나아졌고 이제 우리 인생 좀 즐기자. 그래도 되나? 왜 안 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자.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봐야지. 저희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바다를 보며 걷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 젊었을 때도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지 못했잖아. 그러게. 맨날 애들 키우느라 바빴지. 이제라도 다니면 되지 뭐.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동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무릎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업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과 친해졌습니다.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딸은 은행 다니고 아들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지금 자기 인생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 컸으니 이제 알아서 잘 살겠네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니고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좋네.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살 생각을 못했을까? 애들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뭐. 이제는 우리 걱정하면서 살자. 딸도 가끔 찾아와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엄마가? 예전엔 맨날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요. 네 덕분이야. 네가 엄마 정신 차리게 해줬잖아. 제가 뭘요?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신 거죠. 사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진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왜? 엄마, 나 좀 도와줘, 제발.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였어요. 무슨 일인데? 장모님이 또 대출 받으셔서 돈을 엄청 쓰셨어.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돈 안 갚아주면 우리 보고 나가래. 이 추운 날씨에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엄마, 제발 아파트 다시 들어가게 해줘. 우리 갈 데가 없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안 돼. 엄마, 나 장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아들이잖아. 장남이면 뭐가 달라?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지.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손주들 생각은 안 해?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손주 생각? 내가 몇 달 동안 애들 돌봐줬을 때는 내 생각 안 하더니? 너희는 그때 내 무릎이 망가지는 것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그때는 내 생각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나보고 손주 생각하라 말아야?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 네가 진짜 잘못을 깨달았다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 봐. 시어머니는 우릴 안 도와준다니까? 그냥 우리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려보자.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 아들과 며느리가 티격태격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힘들까봐 내가 다 해줬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몰랐어. 이제는 알겠니? 부모 도움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엄마. 이제부터는 알아서 살아.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야 해.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해? 어떡하긴 너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오빠한테서 연락 왔지? 괜히 흔들리지 마세요. 오빠는 이제 혼자 설 수 있어야 해요. 알아. 엄마 흔들리지 않을게. 저 다음 주에 갈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고맙다, 딸.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뀌는 날이 올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제 인생을 즐기려고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제 아들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